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워낙 사람 좋아하고 퍼주는 스타일이라 제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입니다. 부모님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꽤 큰 규모로 돼지 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돼지가 100여 마리로 부모님이 직접 다 관리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허리 펼 수 없이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영농 후계자로 선정될 만큼 농업인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면서 영농조합 활동도 활발히 하고 심지어 마을 이장 일도 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생업보다 마을 일에 더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버지가 해결사였으니까요. 나이도 제일 젊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 대소사이를 다 챙겼습니다. 양이장, 오늘 읍내 가면 나 좋은 걸로 하나 사다 줘. 네, 싸고 좋은 걸로 골라올게요. 다른 건 더 안 필요하세요? 됐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자꾸 사는 버릇하면 끝도 안도 없어. 자, 여기 나값 받아. 아유, 됐어요. 내가 보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이것저것 사올게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 아니에요. 다들 제 아버님 어머님 같으신 분들인데요. 추우니까 어여 들어가세요. 아유, 저렇게 사람이 좋으니 복 받을 거야. 한 고향에서 자란 어르신들이라 더 살펴드리는 아버지는 마을분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심부름뿐 아니라 마을 자율 방범대를 만들어서 밤마다 마을 순찰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텐트 치고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뭐요? 내 돈 내고 술 사서 마시는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제가 이 마을 이장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텐트 친 곳은 엄연히 사유지예요. 농사 짓는 밭이라고요. 빨리 철수 안 하면 사유지 침범으로 경찰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이장 양반 성질이 급하시네. 알았어. 우린 여기가 밭인지 몰랐지. 텐트 싹 다 걷어서 갈게요. 이뿐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 집집마다 도배며 수리도 자비를 들여 아버지가 직접 해드릴 정도였습니다. 바깥일에만 신경 쓰니 축사일은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게 본의 아니게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수 아버지, 오늘 돼지 새끼 낳는데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마을 일 돕는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 먹고 살 거는 챙겨야죠. 당신 혼자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당신이 많이 이해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당신이 알아서 농장 잘 꾸려가니까 내가 안심하고 동네 일을 보는 거지. 바깥일 좀 줄이고 축사일에 더 신경 쓸게. 미안해. 기분 풀 거지? 이제 포기했어요.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제가 무슨 수로 막아요. 우리 봉수는 자나? 네, 오늘 피곤했던지 일찍 자더라고요. 봉수 이제 5살밖에 안 되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당신 꼭 닮았어요. 아까 낮에 저랑 돼지 밥 주고 집에 가던 길에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니까 아저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작은 꼬마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멋져가 하면서 다시 쓰레기를 줍더라니까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봉수 제법인걸? 아빠 아들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정의와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 아유, 어련하시겠어요. 아빠의 바람대로 항상 옳은 일만 생각하며 착한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돼지 농장 일을 하면서 마을 대소사 일을 맡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바쁘시면 이젠 제가 어르신 댁에 가서 집수리며 심부름을 직접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은행일 보셔야 된다고 하셨죠?
돈 쓸 일이 있으니까 50만 원만 뽑아서 줘. 네. 그리고 할아버지, 약도 떨어졌던데요. 약국에서 사올게요. 그런가? 아유, 깜박깜박혀. 아유, 봉순호가 네 아빠를 쏙 빼닮았어. 기특하기도 하지. 마을엔 다들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버스를 타고 읍내에 일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은 저를 믿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며 제가 대신 돈을 인출하거나 공과금도 내주고 적금 입금도 하는 등 은행 일도 맡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줄곧 반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 소각장에 가니까 우리 반에서 소위 문제아인 일진들이 친구 한 명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 너 내 말이 우스워? 왜 돈이 없다는 거야? 저 아빠 하시는 장사가 잘 안 돼서 돈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셔서 오늘 못 가져왔어. 미안해. 너희 집 사정 난 관심 없고 매일 10,000원씩 이 형님한테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씨. 너 자꾸 이러면 학교 생활 못하게 어디 몸 하나 고장나게 해줄까? 아니 이제 어떻게든 좀 구해볼게. 일진들에게 둘러싸여 발길질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며 야, 니들 그만 못해? 너 뭐야? 나 3학년 1반 반장 양봉수야. 얘는 우리 반 애고 반장인 내가 당연히 우리 반 친구들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보호? 네가 얘 흑기사라도 돼? 좋은 말 할 때 그 손 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너도 다른 애들처럼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 응? 저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꺾고 바닥에 앉혔습니다. 아프다고 울부짖는 대장을 보더니 나머지 애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았어. 얘 안 괴롭힐 테니까 이 손 좀 놔줘. 아이씨. 다시는 애들한테서 돈 뜯어낼 생각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러면 학교 퇴학 맞을 수 있어. 아이씨, 그럴게. 그렇게 일진들을 혼내준 뒤 놀란 친구를 달래줬습니다. 그런데 청소 시간이 끝난 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양봉수, 너가 철민이 때렸어? 네? 때리다뇨. 아닙니다. 아까 얘가 승민이 돈 뜯어내는 거 보고 손목 꺾어서 제압했을 뿐이에요. 야, 너가 내 얼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이씨. 내가 언제 너 때렸다고 그래. 어디서 사기를 치는 거야. 선생님, 속지 마세요. 양봉수 저 자식 겉으로는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사람 때리고 한다고요. 저 이번 일 가만 못 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학교에 오신대요. 선생님, 저 억울해요. 제가 스스로 얼굴에 상처 내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이 일로 화가 많이 난 철민이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우리 돼지 축사를 불법 증축과 위생관리 소홀로 신고를 했고 아무리 아니라고 아버지는 항변했지만 서류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이 아버지가 법망을 이용해 손을 쓴 거였습니다. 농장은 폐업을 했고 아버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져 일자리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워졌고 우리 집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법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우리 부모님 같은 서민들은 고스란히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날로 전 운동선수라는 꿈을 포기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작은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법대 합격이라는 이례적인 일이 생겼다며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서 기뻐했습니다. 학교 교문에는 플랜카드가 걸렸고 제가 법대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저희 집에 대한 안 좋았던 소문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었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심한 마음고생으로 병을 얻어 저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얼마 뒤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수야, 집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아빠가 마지막에 너한테 한 얘기가 있잖니. 꼭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도록 너가 도움이 되어줘야 돼. 네, 어머니, 저 꼭 열심히 사법시험 준비해서 아버지 유언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될게요. 서울에 오자마자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 학교 수업이 마치면 곧장 고시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공부만 하면서 사법시험 응시를 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 소식을 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하니 어머니는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지만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너무 면목이 없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시험을 보라고 했지만 집안 형편상 빨리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사법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다가 변호사 사무장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그리 크지 않았고 직원은 여직원 혼자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꽤 젊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봉수입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봉수씨, 법대면 사법시험 응시했을 텐데. 네,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한 번 떨어진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저도 사슴 안에 붙어는걸요. 다시 응시해보시죠. 저도 사실 그러고 싶지만 집안 형편상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요. 홀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제 살 길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시군요. 뭐 학교 성적도 좋고 저희 앞 봉수 씨만 괜찮으면 같이 일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격도 좋으시고 든든하네요. 미스 김, 이분이 오늘 저희와 같이 일하게 된 양봉수 씨예요. 안녕하세요.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나이도 비슷하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봐요. 미스 김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여기서 격리 일을 봤으니까 저랑은 꽤 오래 일해서 봉수 씨 일하면서 모르는 거 다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변호사 사무장으로 취직해 다음 날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드렸더니 잘 됐다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제 저도 매달 월급을 어머니께 보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변호사님은 거의 외근 중이시고 사무실에는 거의 하루 종일 희영 씨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아직 서먹서먹해서 하루에 몇 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았어요. 희영 씨, 점심시간인데 오늘 김치찌개 어때요? 전 도시락 싸왔어요. 그렇구나. 보니까 희영 씨는 매일 도시락 싸오던데 그거 준비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집에 있는 밥 싸오는 건데요, 뭐. 사무장님, 식사하시고 오세요. 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희영 씨를 보면 저 나이 때 여자들과 달리 액세서리도 안 하고 옷도 비싼 옷 안 입고 참 검소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시락도 식비 아끼려고 사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희영 씨가 혼자 밥 먹는 게 안 돼 보여서 저도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식사를 했고 집안 얘기도 하면서 저희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희영 씨는 3남매 맞이로 아버지가 목수인데 수입이 별로 좋지 않아 희영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생활비를 버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다 모아서 동생들 학비며 생활비로 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하고 있었어요. 마음씨 착한 희영 씨를 보면서 저는 어느새 호감이 생겼고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변호사님이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는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며 하루 종일 같이 지냈어요.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다 보니 주위에서 법적인 자문을 구할 때도 많고 실제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앞장서서 일 처리를 해줬습니다. 특히 고향 어르신들 소송건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무료로 해결해주다 보니 고향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착한 아내는 늘 제가 뭐라든 이해해줬어요. 주말에 고향에 내려가서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서 법률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한 어르신이 소송건을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양 사무장, 내가 아는 사장이 지금 비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자네도 같이 해볼 생각 없는가? 믿고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던데 양 사무장처럼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딱 제 격일 것 같아. 제가 무슨 사업이에요. 저는 월급쟁이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돕는 게 좋아요. 이 사람아, 거기 매출이 1년에 300억이라고. 그리고 그 사장이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지역에서 평판도 좋아. 농장 임대일도 같이 하는데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싸게 농장도 빌려주고 지역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해. 한번 만나보기만 해. 그러세요? 좋은 분이시네요. 저는 어르신의 소개로 그 대표를 만나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장 일을 그만두고 우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몇 달간 일을 배우다가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덜컥 사업을 시작해서 걱정도 됐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선뜻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격리일을 봐줬고 그렇게 아내와 꾸려간 사업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아 일을 할 수 없어서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꼬박꼬박 붙여줬습니다. 처남과 처제 대학 등록금이며 전셋집 구할 돈도 보내줬습니다. 처제는 대학 졸업 후에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잘했지만 문제는 처남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PC방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백수 생활이 이제 만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맨날 아내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고 돈 붙여주면 금세 술 마시고 유흥비로 다 써버리니 아내 속이 이만저만 상하는 게 아닙니다. 민서가,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매형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기도 염치가 없지. 너 언제까지 우리 도움 받으면서 살 거야? 왜 취직을 안 해? 취직은 무슨, 누가 날 써줘? 지방대 나오고 스펙도 없는데 이상한 회사 다니느니 그냥 노는 게 나아. 맞다. 누나가 매형회사 격리일 봐주고 있지? 매형회사 잘 되는 거 소문이 쫙 났던데. 혜영아, 민석이 너희 회사에 취직시켜주면 안 됐니? 쟤만 보면 내가 속에 열불이 나서. 그래, 양서방 회사 꽤 잘 된다며. 거기서 집 나르는 거라도 시켜달라고 하면 안 될까? 글쎄요. 애들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다들 기술직이긴 한데 민석이 자리 하나 부탁해볼게요. 아내는 제게 처남 취직을 부탁했고 다행히 재무관리부에서 아내와 같이 일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사 자금 업무 보는 일이라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처남이 맡아 하면 나도 안심되고 좋지. 또 당신이 하는 일이니까 잘 가르쳐주면 되고. 고마워요, 여보. 이제 민석이 정신 차릴 거예요. 얼마 후 처남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법 일에 잘 적응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해서 그런지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도 직접 개발하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남, 알고 보니 인재였네. 이렇게 좋은 실력으로 왜 취직을 안 했어? 제가 한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컴퓨터가 전공이라 이 일이 재밌기도 하네요. 이런 고급 인력 쓰시면 저 월급 많이 주셔야 될 텐데요. 그럼
그건 걱정 말게. 전화만 믿고 맡길 테니까 업무 지장 없도록만 잘해줘.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장님? 처음엔 괜히 처남을 채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밤샘 작업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기우였나 싶으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방 출장일을 보고 있던 저에게 아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울어? 민석이가 회사 돈을 들고 잠적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몇 달간 성실하게 일했던 처남이 갑자기 저를 배신할 리가 없다고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회사로 가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저를 보며 월급이며 퇴직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몇 달간 처남이 조금씩 회사 돈을 횡령한 돈이 100억이나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어젯밤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되더니 오늘 출근을 안 해서 이상해서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상해서 통장 확인해보니까 싹 다 인출해갔더라고요. 죄송해요. 괜히 민석이 취직시켜달라고 해서. 진정해.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처남부터 찾아야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남 행방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회사는 부도가 나고 채권자들이 집과 자동차도 압류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은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왜 이러세요? 두 분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마세요.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그놈 때문에 망해서 이제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그게 다 연기였어. 자네 사기치려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우리 모두 속인 거였어. 그놈 잡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전 괜찮으니까 두 분도 집에서 기다리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유, 자네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나 같으면 처가 식구들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진짜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저는 처남 고향 친구들도 찾아가고 소식 알만한 데는 다 찾아다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지명수배를 내렸고 2주 후 처남을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밀항을 준비하다 검거가 되었던 겁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 처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처남, 대체 왜 그랬어? 돈을 보니까 제가 순간 눈이 돌아서 죄송합니다. 처남은 공금 횡령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여보, 애들 데리고 처가에 가 있어. 처가까지 찾아오진 않을 거야. 장인 장모님 잘 보살펴드리고. 내 걱정은 마. 빨리 일자리 찾아서 생활비 보내줄게. 당신 혼자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요? 저라도 옆에 있어서 당신 밥이라도 챙겨줘야죠. 난 괜찮으니까 우리 희철이 놀라지 않게 잘 다독거려주고 챙겨줘. 알았어요. 대신 밥 거르지 말고 항상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 챙겨야 돼요. 나 걱정되니까 전화 자주 주세요. 늦은 밤 아내와 아들은
단단히 짐을 챙겨서 시골에 있는 처가로 내려갔습니다. 20여 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처럼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저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해서 대학 다닐 때 살았던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장님이 절 알아보시더라고요. 봉수 학생 아니요? 여기 무슨 일이야?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도 참.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봉수 학생이에요. 내 눈엔 아직도 봉수 학생이야. 근데 어떻게 지냈어?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여기서 지내야 돼서요. 방 있죠? 사장님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일자리를 찾다가 다행히 공사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푼 돈을 모아서 집에 보내주는 재미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 돕는 일에 앞장서던 습관이 여전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장 보러 갈 때도 마트에 안 가고 재래시장에 가서 난전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들한테서 물건을 사고 매달 조금씩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나면 제 근심이 사라지고 현재 힘든 걸 잊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퇴근 후 녹초가 되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누가 우는 거지? 옆방 벽에 귀를 기울여 보니 옆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에 누가 들어왔나 보네? 어제까지만 해도 빈 방이었는데. 한동안 울음소리가 들리다 그치자 저도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밤 역시나 같은 시간에 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불안한 마음에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며 조금 열린 옆방문을 밀었고 옆방문을 연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오자 놀란 할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져서 절 쳐다봤습니다. 니시여.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옆방에 사는 사람인데요. 며칠째 계속 울음소리가 나서 걱정이 돼서 와본 겁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랬어. 본의 아니게 내가 피해를 입혔구먼. 미안하게 됐수다. 아니에요. 전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서. 별일 없으신 거죠? 내가 얘기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이 기가 막힌 일을 사는 게 힘들어서 울었수다.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속상할 때는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면 속이 좀 풀리잖아요. 내 얘기 듣고 싶다는 사람은 처음이요. 다들 날 떠나고 날 뒷방 늙으니 지금만 했지. 할아버지가 제게 털어놓은 사연은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강남의 빌딩 몇 채와 경기도 쪽의 땅과 강원도 쪽의 리조트까지 있는 자산가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밑바닥부터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슬하에 5남매를 두었는데 강남에서 알아주는 재력가이다 보니 자식들이 하나같이 부모 덕을 볼 생각만 했습니다. 이것저것 사업한다며 돈을 가져가서는 실패하고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진 할아버지를 돈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괘씸한 생각에 유언장에 자식한테 재산을 안 남기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써서 자식들이 봉기했습니다. 니들 이렇게 내 돈 갖다 쓸 생각만 할 거면 내 재산 한 푼도 너희들한테 못 줘. 아니 아버지, 그렇다고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요?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빌 게이츠도 아니고 부자 흉내 그만 내세요. 뭐야? 아버지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니들이 날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맨날 돈 달라, 사고 친 거 수습해달라. 이러다 나 돈 없으면 나 버리지 않겠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화 푸시고요. 오빠 말은 아빠가 우리한테 재산 물려주시면 더 열심히 잘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강남 쇼핑몰 빌딩만이라도 저 주세요. 박서방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요. 야, 그 빌딩을 왜 너가 달래? 장남이 내가 가져야지. 아니, 오빠는 그렇게 아빠 재산 다 가져가 놓고 아직도 더 욕심내? 됐다! 어서 다들 돌아가. 내 유언장은 변함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자 자식들이 서로 작당을 해서 변호사를 매수해 유언장을 조작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은 겁니다. 건물과 토지를 다 본인 명의로 바꿔놓고 할아버지는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엄연히 그건 불법이라고요. 이 늙은이가 뭘 알겠어. 더 무서운 건 내가 돈 다 뺏겼다는 소문이 나자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돈 받을 것도 없이 이렇게 고시원까지 오게 된 거요. 수백억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어르신, 제가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해서 법적으로는 잘 알아요. 제가 어르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난 감사하죠. 어르신, 우선 식사부터 하셔야겠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게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고시원 앞에 국밥 맛있는 데 있으니 얼른 일어나세요. 고마워요, 젊은 양반.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식당으로 갔고 할아버지는 정말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퇴근하면 곧장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갖고 있는 서류를 살펴보고 그동안 정황 설명을 들으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할아버지도 제게 마음을 열고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라면 먹고 해.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내가 딱 해줄겠어. 안 그래도 배가 출출했는데 잘 먹겠습니다. 저 조금만 더 하고 잘 테니까 어르신은 얼른 주무세요. 그래요. 어여 자. 내일 일하는데 지장 생기면 안 되잖아. 낮에는 공사장 일을 하고 퇴근 후엔 전에 일했던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법률 자문도 구하고 휴일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자녀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가지만 하나같이 대문도 안 열어줬는데 지금 찾아간다고 달라질 게 없을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어르신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주는 게 필요해요. 강남의 고급 빌라촌의 대저택배를 누르니 한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애미야, 나다. 내 시아버지야.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어서 돌아가세요. 금며느님 되시죠? 이철우 선생님이 갖고 계신 강원도 리조트가 왜 큰며느님 명의로 바뀐 거죠? 남편과 같이 시아버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명의 이전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인출했잖아요. 아니,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떳떳하면 문 좀 여시죠. 뭐가 무서워서 시아버님을 문전박대하는 겁니까? 너가
내 방에 들어와서 도장 가져가는 거 본 사람이 있어.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제 인터폰도 안 받을 테니까 돌아가세요. 그 후로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제가 잘 아는 변호사 통해서 자료를 같이 검토하다 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었거든요. 오늘은 한번 미끼를 던져본 건데 큰 아드님과 며느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우리 장남만은 믿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가 찾아온 것만으로 많은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저와 어르신이 돌아가고 큰며느리는 집에 있던 남편을 황급히 부릅니다. 여보, 방금 아버님 다녀갔어요. 뭐? 아버지가 왜?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왜 온 거야? 에이, 참. 오늘은 이상한 남자가 와서는 내가 당신과 같이 아버님 도장을 가져가서 명의 이전하고 돈 인출했다고 하는데 간이 철렁거렸어요. 그러고 그걸 본 사람이 있대요. 우리 어떡해요? 도장 가져간 걸 누가 봐? 말도 안 돼. 재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잖아. 그 자식 누구길래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여보, 저 솔직히 겁나요. 우리가 한지 탄로나면 어떡해요?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그럴 일 없어. 며칠 후엔 어르신과 둘째 딸이 대표로 있는 쇼핑몰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출근하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미애야, 나다. 아빠,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너 왜 날 피해? 전화번호도 바뀌고 너 집도 이사 갔던데. 아니, 그건 여기 직원들 눈도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얘기해요. 이미애 씨죠?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위조된 서류를 내밀어 보여줬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어쨌다고요? 내일 봐주는 사람이다. 이거 니들이 다 짜고 위조한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희한테 재산 상속한다고 다 서명한 거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내가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니까 니들이 변호사한테 뇌물 줘서 다 꾸민 짓 아니야. 아빠, 왜 이러세요? 요즘 병원 안 다니시죠? 아빠 치매 더 심해지셨네요. 너가 내 재산 가로채려고 내가 치매라면서 병원 기록도 다 거짓으로 꾸며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빠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자꾸 우리가 아빠 재산 다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그거 아무도 안 믿어요?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냐고요. 이제 포기할 때도 되셨잖아요, 아빠. 이미애 씨야말로 이제 포기하시죠.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으셔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시겠어요? 아까부터 자꾸 거슬리네. 당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법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법 좋아하니까 그럼 이미애 씨는 대화 대신 법으로 대응해야겠네요. 경비원! 이 사람들 끌어내! 여자는 흥분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어르신은 마음이 착잡한지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시골 촌놈이 서울 와서 구두 닦기부터 안 해본 것 없이 밑바닥 인생으로 살면서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다가 부자가 되니까 대접이 달라지더라고. 밖에서는 회장님 소리 듣지만 정작 우리 가정은 내가 돌보지를 못했어.
맨날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는 나 대신 애들 엄마가 애들 다 키웠고 그러다가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났지. 난 애들 소풍, 운동회, 졸업식 때도 못 갈 정도로 바빴어. 그러니 그 애들한테 어떻게 아버지 대접을 받겠어. 나도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처음부터 나쁜 애들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어르신은 충분히 좋은 아버지세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남보다도 더한 짓을 어르신에게 한 거예요. 이건 천륜을 저버린 당연히 벌받아야 마땅할 행동입니다. 한동안 할아버지 일 도와주는데 열중하다 보니 사실 공사장 일도 며칠씩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수입이 줄어들어 집에 보내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어르신과 같이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집에 무슨 일 없지? 희철이는 자? 네, 근데 이번 달 월급이 많이 적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무슨, 아무 일도 없어. 비도 오고 일감이 줄어서 그런 거지. 생활비 쓰는데 돈이 모자라지?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희철이 학원비는 버니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대출회사에서 당신 찾아와서 행패 부릴까봐 그게 걱정이죠. 이젠 그렇게 찾아오면 법에 걸리니까 안 찾아오더라고. 빚도 조금씩 갚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장인 장모님 잘 돌봐드려. 네, 이번 주말엔 올 순 있나요? 몇 달 동안 집에도 안 오니까 부모님도 걱정하세요. 일이 좀 바빠서. 알았어. 이번 주말엔 꼭 내려갈게. 전화를 끊자 어르신이 자네 사정이 딱하구먼.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네도 힘든데 나 돕는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미안허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늘 힘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덜 먹고 그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처럼 저도 평생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 게 행복해요. 요즘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젊은이일세. 나 자네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걸세. 할아버지는 몇 달째 고시원비가 밀렸고 제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사장님은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오지랖이냐며 야단을 칩니다. 아니, 자네도 요즘 돈벌이 없다면서 그 노인의 고시원비 낼 돈이 어딨어? 자네 살 궁리부터 해야지. 그 노인네 자기가 왕년에 엄청 큰 회사 회장이었다고 떠들고 다니던데 그걸 누가 믿어? 자네도 괜히 휩쓸리지 말고 얼른 자네 실속부터 차려. 그 어르신 딱 한 분이세요. 제가 걱정되시는 거 다 알아요. 사장님도 어르신 고시원비 밀린 거 달라고 재촉도 안 하고 밥이며 고기까지 먹을 거 더 챙겨드리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유, 저런 노인네들 주머니 털어봐야 뭐 나올 게 있다고. 그냥 밥이라도 잘 드시게 하면 되지. 뭘 바라겠어? 그렇게 2년여 동안 진행됐던 법적 공방에 모두 승소해 다시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 그냥 이대로 억울한 채 세상 떠나려고 했어. 정말 고맙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내신 결과인 거죠. 이제 이 고시원도 탈출이시네요? 그러게, 이 고시원이 날 살게 해줬네. 여기서 자네도 만날 수가 있었고, 내겐 의미 있는 곳이네. 아유, 어르신, 얘기 들었어요. 제가 회장님도 몰라 뵙고 결례를 저질렀네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저 잘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했어요. 이 고시원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힘든 때이기도 했지만 또 행복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사장님께 허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사셨던 강남 대저택도 다시 찾았습니다. 추후에 고시원 사장님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어르신이 감사의 보답으로 오래된 고시원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르신이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와. 자네 아직도 고시원에 있나? 네, 전 고시원이 체질에 맞나 봐요. 그나저나 이제 자녀분들 집에 와서 안 괴롭히죠? 접근 금지 명령 내려서 못 올 거예요. 아유, 자넨 지금도 내 걱정뿐이구만. 난 돈도 찾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는데 자네는 달라진 게 없지 않나? 그게 내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오늘 근사한 밥 한 끼 대접해 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최고급 셰프 불러서 좋은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망설이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자네 빚도 갚아야 하고 지금 형편상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건물을 자네 명의로 주고 싶네. 네? 건물을요? 아닙니다. 저 그런 거 받을 만한 자격 안 돼요. 어르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사람 건물을 준다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어딨나? 하여튼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이네. 저 그 건물 받으면 어르신 자식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받자고 제가 어르신 도와드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봤다면 제가 오히려 더 섭섭합니다.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하겠네. 내 생각이 짧았어. 자네 사정이 딱해 보여서. 어떻게든 자네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였어. 자, 오늘 한 얘기는 잊어버리고 어서 식사하게. 어르신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기분 좋게 술 한잔하며 늦은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지냈던 옆방을 힐끔 보면서 이젠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실 뿐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의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사라진 공허한 느낌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우편함에서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투자 설명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보낸 거지? 갑작스런 초대장에 의아했지만 사실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게 없을까 하고 구상 중이었던 터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참석했습니다. 투자 설명회는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비싼 스테이크 식사와 디저트, 음료도 제공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싼 게 다 공짜라고? 이거 이상한 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귀빈 여러분, 오늘 투자 설명회의 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주관하신 분이시죠? 투자자 이철우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 단상에 올라오신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오늘 사업을 소개하는데 할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서 투자하는 비료 사업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었던 사업과 비슷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저의 친한 버시자, 앞으로 사업 파트너가 되실 분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아낌없이 투자할 겁니다. 양봉수 대표님, 일어나 주세요.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자 전 당황해서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고 핀 조명이 저한테 집중되며 사람들이 축하의 박수를 쳤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어르신이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오셔서 많이 놀란 눈치구먼. 자네가 하도 거절하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이 방법을 썼겠나.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료 사업은 제가 고시원에 오기 전에 했던 일인데. 아니, 내가 사람을 시켜서 본의 아니게 자네 뒷조사를 했네. 알아보니까 꽤 크게 사업을 했고 성공했던데 자네 처남이 횡령해서 실패하고 고시원에 온 거였더라고. 자네가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해서 몰랐었지? 아, 그러셨군요. 다 옛날 얘긴데요, 뭐. 다시 시작해보게. 내가 자네 사업에 투자할 테니 실망시키지 말고 성공시켜보게. 이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투자니까 거절 안 할 거지? 어르신,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서 마음 쓰신 건데 제가 무슨 염치로 거절을 합니까? 저 이번에는 어르신 성의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흘렀고 할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믿음직스러운 표정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처가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데려와 같이 살 집을 구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철이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이제 우리 세 식구 절대 안 헤어져. 희철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키도 쑥쑥 크고 이제 어른이 다 되었네? 그럼요. 당신 닮아서 체격도 크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남들한테 잘하는 것도 당신 똑 닮았어요. 그래야 내 아들이지. 당신도 고생 많았어. 내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다시 일도 시작하게 되고 우리 식구 다시 살게 된 거야. 정말 감사한 분이시네요. 전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어르신 집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했고 어르신은 손주처럼 아들을 예뻐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를 믿고 선뜻 투자해 주신 어르신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으려 밤잠 안 자고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우선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핵심 인재들을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지, 김 부장.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회사 폐업하고 갑자기 실업자 돼서 한동안은 집에 있었죠. 취직도 잘 안 되고 아르바이트처럼 해보자 해서 택배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대표님 얘긴 전에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다고요?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우리 직원들 갑자기 실직하는 일 없었을 텐데 다 내 불찰이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오늘 내가 찾아온 건 나 다시 재기하려고 해. 김 부장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다시 그 일 하시게 된 거예요? 정말 잘 됐어요. 전 당연히 대표님 하시는 일이라면 따라가야죠. 고마워. 그때 일했던 직원들 연락해서 다 모을 수 있겠나? 네. 서로 다들 연락하고 지내니까 다시 일하자고 하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예전 직원들을 불러 모아
다시 시작한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난 자네가 해낼 줄 알았네.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자네 덕분에 나까지 돈방석에 앉게 생겼어. 이게 다 절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닐세. 늘 약자의 말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자네의 선량한 마음에 하늘이 복을 내려준 거지. 그날 자네가 내 고시원방에 안 들어왔다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 아닌가? 내 얘기를 들어준 게 얼마나 고마웠는 줄 아나? 나 사실 그날 모든 재산 잃고 자식마저 나를 등지자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 며칠 동안 모아둔 수면제를 먹으려고 하려던 때 자네가 내 방에 들어온 거였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우연처럼 만난 게 어쩌면 인연이 아니었나 싶네. 그 후로도 어르신과는 가깝게 지내며 저희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전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가정과 청소년들, 미혼모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부도 하며 주말에는 가족들과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힘드실 텐데 제 얘기를 들으며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